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체계 2.3장으로서 모든 물체 세계는 2차적이어서 조건적이고 수동적이며 상대적임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즉 물리세계는 어느 곳도 절대적인 곳이 없으며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상대적임과 따라서 물리세계 내에서만 머무는 한 개개인들은 주관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물리세계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면서 있다가 없다가 하기에 임시적이며 조건적이며 2차적인 세계임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장에서 말씀드린 2.1장, 2.2장, 2.3장을 종합하면서 물리세계가 왜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항시 변하고 있다가 없다가 하고 수동적이고 내부 존재들에게는 상대적인 세계인가를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2.4장으로서 타이틀은 자연 법칙, 물리적 존재와 변화에 대한 인과율에는 불변의 이치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리세계에 존재한 네 가지 힘인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자연법칙 또는 물리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법칙이 어떻게 그 내부에 변하지 않는 이치를 포함하면서 물질의 세계를 이치의 세계 또는 저는 신의 세계라고 부릅니다만은 신의 세계로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물리학 강의가 아니므로 물리적 힘과 이론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드리고 물리세계가 이치의 세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한 수식마저도 싫어하시는 분은 시계, 수학적인 시계에 그다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들의 철학적 해석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가 있는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나 모든 생명체는 수명이 있음으로써 늙으면 죽는다는 것, 누구나 자기중심의 욕심이 있으며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인가요? 물리법칙이라고 하면 자연법칙보다는 좀 더 좁은 의미를 가지면서 보다 잘 정립된 이론을 말한다고 느낍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운동 또는 물리세계에서 나타나고 생명체로서 느끼는 현상들을 수학적 표현이 아닌 다소 느슨한 말들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잘 정돈된 물리법칙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수학적으로 정형화, 공식화하여서 표현하거나 우주 내의 모든 곳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법칙이라 하면 필히 인과관계에 따라 일어나는 것, 즉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연성이 존재하면서 해당의 원인이 해당의 결과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이 필연적 인과관계에서 원인은 간접적이거나 일부가 아닌 전체이면서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취급할 때 검토해봐야 할 사항은 그 원인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원인이 아주 특수하고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는 그 인과관계 자체를 법칙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편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겠죠. 즉 법칙이라 하면 필연적 인과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원인이 여러 곳에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앞에 예를 들었던 지구에 일어난 자전 공전에 의한 밤낮과 사계절의 발생, 그러한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국한되지 우주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은 되지 못합니다. 이들이 우주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법칙으로 표현되려면 보다 기본적인 원인에 대한 결과들로 표현되어야 하며 우주적으로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 자전 공전에 의한 매일과 매년의 발생에 대한 이것은 특별한 경우 현상에 해당되고 그들의 보다 바탕이 되는 만물력 또는 중력에 대한 법칙은 우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물리 법칙이 되면서 이는 동시에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에는 물리 법칙 이외에도 화학적인 법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자나 분자의 배치에 따른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갖는 물질이나 물체의 구성 또 조성과 변화들이 그 예인데 이는 수학적 표현보다는 원자와 분자들의 공간적 배치에 대한 구조적 표현이 매우 적절합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표현하기는 다소 어려움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들을 단순화하여서 자연법칙과 물리법칙을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간적 배치에 의한 구조적 표현도 결국은 수학을 통해서 보다 잘 규율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만, 아직은 이에 대한 개발이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물리법칙은 물리적 현상과 운동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필연성을 가지면서 수학이나 어떠한 잘 정립된 모델로 표현이 되며 우주 내 어디에서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토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제가 2.4장은 자연법칙, 물리적 존재와 변화에 대한 인과율에는 불변의 이치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법칙은 물리세계와 신의 세계를 잇는, 이치의 세계를 잇는 그러한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로 해서 작게 추가로 넣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먼저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에 대해서 간략히 가능한 식과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은 의미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시려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리세계에서 변화와 운동은 물질이 갖는 기본적인 힘,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에 의해 일어난다. 이 힘들은 모두 기본 알갱이의 구조화에 의해 나타나는 물질의 기본 특성들이며 물질이 갖는 기본적인 능동성으로 나타난다.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이 네 가지 힘들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네 가지 힘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네 가지 힘들은 제 해석에 의하면 점성을 가지는 에너지가 플랑크 크기의 최초의 알갱이를 형성하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 다양한 위상과 단계의 구조로 뭉치며 나타나게 되는 힘들에 해당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에 의한 변화와 운동들이 물리세계가 스스로 능동성을 가지고 변화나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으로 인간들은 느끼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능동성은 앞으로 다음 장에서 아마 이치음편과 생명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물리세계의 능동성은 생명체가 갖는 보다 큰 능동성에 비하거나 신이 갖는 원천적인 100% 능동성, 스스로 존재하면서 항상 존재하는 이런 100% 능동성에 비해 그에 미치지 못함을 차후 자세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유인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만유인력은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으로서 수식 F equal G R 자성분의 M1 M2라고 표현되며, 여기에서 F는 힘, G는 만유인력 상수, R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 M1과 M2는 각각 물체의 질량이 됩니다. 중력은 어느 한 물체를 중심으로 한 만유인력의 경우로서 질량이 작은 물체가 큰 물체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경우 힘에 해당한다. 만유인력은 모든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할 때 뉴턴이 있었다는 곳을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지 저희 연구실에서 멀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그들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들 각각의 질량을 곱한 것에 비례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G는 만유인력 상수값으로서 6.6726 이렇게 소수점을 나가고 10의 마이너스 11승 단위가 되는 그런 물리적 상수입니다. 우주 상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나는 중학교 때 이 식을 보고 왜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 전체적으로 꼭 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만유인력 상수는 꼭 이 값이어야 하는지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특히 만유인력은 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지, 세제곱 등은 왜 불가능한지, 그러한 의문이었습니다. 그 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유는 어느 한 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구면적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그 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점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전체 구가 이루는 그 면적은 거리의 자성에 반비례하는 식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거리가 커질수록 이 커버하는 면적이 그 자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힘은 제곱에 반비례하는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수값은 질량과 거리의 변수들과 에너지 특성에 따르면서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열려있기 때문에 한 값으로 정해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자기력은 전하, 자기량, 전류들이 전자기장에 미치는 힘을 가리킨다. 전자석처럼 전위철을 이용하여 자기장을 유도할 수 있고, 반대로 발전기처럼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하여 전위철을 유도할 수도 있다. 전기장을 자기력 선속 밀도인 자기장을 B, 전자기장 안에서 전하 밀도를 로우라고 읽습니다만 밀도를 로우, 전류 밀도를 J라 할 때 단위 부피가 받는 힘 F는 F 이퀄 로우 E 플러스 J 곱하기 B, 이건 벡터로 표현됩니다만 로 계산된다. 초기에는 전기에 의한 힘과 자기에 의한 힘, 또는 전기와 자기가 다른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이 둘을 서로 상충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일 속에 자석을 넣어서 그걸 회전시키면은 전기를 일으킨다는 그러한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핵력인데요. 핵력은 원자 핵 내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핵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력으로서 거리가 1fm, fm은 femto미터의 약자입니다. 1femto미터는 미터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15승 0.000에서 15짜리 나가는 소수점 이하 15짜리 나가는 그런 미터가 되는데, 1femto미터 이하의 가까운 거리에서는 전기적 청력보다 100배 이상 강한 센 힘이기에 강력, strong for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2.5 fm 정도로 핵자 간 거리가 늘어나기만 해도 핵자 간 상호 작용하는 핵력은 매우 약해지면서 거의 작용력이 없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가까울 때는 엄청나게 센 힘이 작용하는데, 거리가 조금만 커지면 거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핵자 간 거리가 0.7 fm, 0.7을 다시 말씀드리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를 말합니다. 로 작아지게 되면 핵력은 청력으로 작용하여서 핵자 간 거리가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한다. 이 핵력의 특성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핵력을 계산하는 유가타 히데키 포텐셜식은, 유가타 히데키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일본의 물리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 핵력에 대해서 이 전까지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는 원자 핵이 엄청난 강한 힘으로 뭉쳐 있는데, 그 이유를 물리학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가타 히데키가 이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단단하게 뭉쳐있는 그 원리를 알아내는데, 그러면서 식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는 그런 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VR equal 마이너스 G 자승 R분의 E 마이너스 뮤 T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G는 비례상수이고요. 뮤는 유가와 입자 질량, 그 다음에 R은 방사거리, 이렇게 됩니다. 질량이 곧 에너지라는 그런 아인슈타인의 식, E equal MC 자승,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너지는 M 질량 곱하기 C의 자승, 비속도의 자승에, 다시 말하면 질량에다가 비속도의 자승을 곱한 값이 곧 에너지와 같다 하는 그런 식인데, 이 식은 원자폭탄을 제조하는데 활용이 됐죠. 이 핵력과 관련시키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FM, FM이란 단위 femtometer라는 단위인데, femto라는 것은 15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폴란드어가 그렇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15승으로서 F를 쓰는데요. 따라서 femtometer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를 나타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터보다 100분의 1 작은 것은 센티미터라고 하죠. 즉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센티미터라고 하고요. 1000분의 1일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밀리미터라고 하죠. 밀리미터. 이 단위로는 mm을 씁니다. 밀리 할 때 M 하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로 이렇게 단위 이름을 붙여가는데, 10의 마이너스 6승의 경우는 마이크로, 영어로는 제대로 뮤자를 씁니다만 U자로 써도 됩니다. 마이크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의 경우는 나노, N을 쓰고요. 소문자 N. 10의 마이너스 12승의 경우는 피코, P를 쓰고요. 10의 마이너스 15승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F를 씁니다. femto라고 해서 F.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밀리미터, M,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마이크로미터, UM,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나노미터, NM,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미터,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미터는 PM,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femtometer, FM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마이너스로 나가는 경우는 그 앞에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to 이때 M, U, N, P, F를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미터보다 큰 단위들, 큰 것들, 즉 거리나 길이, 어떤 용량, 이걸 1000배 단위로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만은 킬로 같은 경우는 10의 3승, 즉 1000배이고요. 10의 6승, 100만 배일 경우는 메가, 그 다음에 10의 9승 일 경우는 기가, 10의 12승일 경우는 테라 이렇게 쓰죠. 이때 킬로 K, 메가 M, 기가 G, 테라 T는 영어로 쓸 경우에 대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천문학 단위로는 다른 단위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구와 태양 사이를 한 단위로 해서 AU라고 표현해서 1AU 하면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그게 기준이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킬로미터로 하면은 1억 5천만 정도에 해당되고요. 따라서 태양계의 반지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목토, 초내명이라는 그 혹성들이 돌지요. 그 반지름은 40AU, 즉 지구와 태양 거리의 40배에 해당되는 그런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AU,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더 큰 우주 크기를 말하기 위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광년이란 단위를 쓰지요. 1광년, 즉 빛이 1년간 가는 거리. 이거는 킬로미터로 하면은 10에 13승 정도의 킬로미터입니다. 9.48 얼마 이렇게 나가면 곱하기 10에 12승 킬로미터 이렇게 나갑니다만 거의 10에 13승 킬로미터 1광년은 그렇게 되고요. 또 다른 단위가 있습니다만 그 파섹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리나 길이 이 단위들 그것이 10의 3승 또 마이너스 3승을 배를 해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본론 들어가서 양력은 소립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하나로 나타나는 전자기력이나 핵력에 비교해서 매우 약한 힘이다. 핵의 붕괴나 뮤 입자, 카파 중간자, 람다 입자와 같이 10의 마이너스 10승초 수준의 수명을 가진 소립자의 붕괴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소립자들을 묶고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문적인 거니까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 네 가지 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힘은 만유인력이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만유인력을 제외한 다른 세 가지 힘들은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설명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만유인력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힘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의 이론 TOE에서 Theory of Everyth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의 이론, 다시 말해서 모든 힘을 통합해서 하나의 힘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리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뜻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모든 힘을 하나 통합하는 통합장의 이론이라고 부르면서 이 통합장의 이론을 찾아내려 애쓰다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만은 현재 물리학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론 또는 통합장 이론으로서 예로서 현재 제한되고 있는 것들이 M theory, string theory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 물리 법칙이라는 것, 물리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운동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규정지어 설명해 주는 것을 자연법칙 또는 물리법칙이라 부르며 때로는 다소 부드러운 표현으로 자연의 섭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거는 이제 자연법칙, 물리법칙이라는 걸 좀 더 철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전과 공전 이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밤과 낮 사계들을 자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는 그저 지구 입장에서 규칙적인 운동일 뿐이며 우주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형태의 법칙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지구와 태양 질량과 그들 사이의 거리, 그리고 여기에 지구 주위의 복합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 주기들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이 그들에 대한 기본 법칙으로서 보편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율력 법칙에 따르면 다른 혹성에서는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른 실질적인 주기가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질은 변화에 있어서 흔적을 남기고 운동에 있어서 궤적을 보여준다. 인간은 이를 같은 원인 또는 조건이면 같은 결과로 나타나는 인과법칙으로 모델링하여 물리법칙으로 정형화해낸다. 이때 수학이 사용되며 따라서 변하는 물리세계에 대한 법칙인 물리법칙에는 변하지 않는 수학의 이치가 들어가 있게 된다. 정형화된 물리법칙은 물리적 재현과 증거 확인에 이용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같은 물리적 인과관계에 의한 현상이나 운동들이 물리법칙으로 모델링 되면서 수학적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하는 것에 대한 법칙인 그런 물리법칙에는 변하지 않는 수학의 이치가 들어가게 된다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공간, 굳이 물질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은 기본적으로 수학의 좌표기를 통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해석한다는 것은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지만은 그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거겠죠. 일장에서 수학은 무한의 공간을 좌표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는 물질이 어떠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위치하게 되면 마치 이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벌레가 잡혀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물리세계가 수학적 좌표계에 잡혀들어서 그 좌표계 내에서 존재하고 변해가는 것으로 해석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존재에 있어서 현재는 물론 변화와 운동에 있어서 과거와 미래를 확인하고 예측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학적 이치 자체가 변해버리면 결코 논리가 일관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추적과 미래의 예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리 법칙만 있고 거기에 변하지 않는 수학적인 이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결코 과거에 대한 추적이나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수학적 이치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바탕이 되는 물리적 조건이 바뀌면 자연법칙도 바뀔 수 있다. 모든 자연법칙은 특정한 물리적 조건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더욱 근본적인 물리적 조건을 전제로 하는 법칙일수록 더욱 근본적인 법칙이 되며 더욱 근본적인 물리적 조건일수록 시공간적으로 더욱 보편성을 가지면서 변할 가능성은 더욱 적게 된다. 이전 시간에 모든 물리세계는 2차적이어서 조건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물리법칙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법칙이란 물리세계에서의 조건에 따른 인과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더욱 기본적인 것일수록 시공간적으로는 더욱 보편성을 가지면서 해당의 자연법칙은 더욱 보편적이 되면서 보편성이 클수록 변할 가능성은 적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 에너지가 뭉쳐서 플랑크키로부터 쭉 뭉쳐서 쭉 올라오면 이제 인간이 지금까지 알아간 전자가 나타나고요. 중성자, 양성자, 원자, 핵, 원자, 그 다음에 원자들이 여러 구조를 가지면서 뭉쳐서 분자가 되고 이렇게 분자가 또 다각도로 위상을 가지면서 뭉쳐서 물질이 형성되고 물질이 모여서 물체가 됩니다만 인간들이 또는 물체의 세계에서 포상만 보면서
겉으로만 살면은 내부를 거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밑으로 갈수록 더 기본적이 되고, 그 기본적인 것, 그러한 것에 대한 법칙일수록 더 보편성을 가지면서 더 변할 가능성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삶을 살수록 유행에 민감하게 되고 물질의 변화에 민감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의 철학적으로 말씀드려봤고요. 예로서 원자 수준까지 다루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물체 위주로 다루는 뉴턴 역학보다 물리세계에서 더욱 근본적인 것을 다루는 법칙에 해당하면서 물리적 시공간에서 더욱 보편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고 또한 응용될 수 있다. 영국의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로저 펜로즈는 뉴턴 역학은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10의 마이너스 14승, 양자 역학은 10의 마이너스 17승 수준의 그런 정밀도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바탕을 이루는 그런 법칙으로 갈수록 공통성이 커지고 보편성 또한 커지면서 보다 정확도가 더 커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욱 보편성을 가지는 자연법칙, 더욱 근본적인 법칙일수록 쉽게 변하지 않으며 오차율이 더 적다. 해당하는 물리적 조건이 더욱 근본적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근본적인 법칙이라도 변할 가능성은 있다. 물리적 조건이 바뀌면 그에 따라 법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물리세계는 조건을 갖고 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누차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변화 중에서도 바탕이 되는 그러한 세계에 갈수록 근본적이 되면서 변화가 적게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피상의 세계에 살수록 더욱 빨리 변하면서 오차가 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자연 법칙은 결코 물리세계가 있기 전에 미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법칙이나 물리 법칙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서 운동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정의하는 각종 우주상수 또는 물리상수, 우주상수에는 만물력 상수 G,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G, 그 다음 비속도 C, 플랑크 상수 H, 볼츠만 상수 K 또는 카파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전자의 전하량 E, 각종 전자기파 상수들, 이런 것들이 우주상수들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된다. 즉 어떤 우주상수와 물리상수도 쉽게 변하지 않을 뿐이지, 바탕이 되는 물리적 조건이 변하면 바뀌고, 따라서 아주 긴 세월 동안은 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물리적 조건이 아주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값들이 될 수 있다. 물리세계에 관한 모든 것, 어떠한 법칙이나 상수까지도 그 해당되는 법칙이나 상수에 대한 조건이 바뀌면은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세계에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걸 재차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자연법칙 또는 물리법칙은 물론 물리적 상수들도 결코 물리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도 물리적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하는 걸 강조해서 설명드리고요. 따라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fine-tuned universe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세밀히 조정된 우주란 뜻이 될 것이고요. 이런 세밀히 조정된 우주, Fine Tuned Universe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물적 상수값들이 소수점 이하로 엄청난 정밀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주들이 그처럼 세밀히 조정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건 하나님뿐이 할 수 없다. 신뿐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이 그처럼 아주 정밀하게 우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에 따르면 신이 결코 우주 상수와 우주 법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신이 물리 법칙과 상수까지도 정해놓고 우주를 만들어서 우주를 그에 따라서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믿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깊은 성찰을 해보시기 주문드립니다. 예로서 빅뱅설을 가정할 때 만율력 상수값은 우주가 폭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와 오래된 지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상수들은 현대를 사는 인류에게 몇백만 또는 몇천만 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빛 속도도 정확하게 한 값으로 주어진 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는 거의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세밀한 차원에서 보면은 매질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진공을 가정해서 빛 속도를 정의합니다만은 하나의 정의합니다. 근데 그 진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애매하다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죠. 거의 물리세계 내에서는 완전한 진공을 만들 수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완전한 물 속에서는 밖으로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물이 없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잘 같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빅뱅설이 100% 옳다고 가정한다 해도 빅뱅이 일어나기 직전이나 또는 직후의 그 상황은 우리가 현재 말하는 그 물리법칙이나 상수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리법칙이나 상수들도 물리세계의 기본적인 그 법칙이나 그 상수가 존재하게 하는 조건이 변할 때는 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예를 든 우주 상수들은 적어도 기저에너지, 제로 포인트 에너지, 베이큐 에너지, 앱솔루트 제로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기저에너지의 상태가 변하면 바뀔 것이며 물리적 기본 특성이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값들이 될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 완전한 진공은 관측도 안 되고 측정도 할 수 없고 어떤 기기로도 측정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에너지가 전혀 없는 공간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저는 그 코스믹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으로 우주 공간에 비어있다고 하는 우주 공간에도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절대온도 2.72 정도의 온도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상태만을 다룰 수 있지 물리학은 에너지가 전혀 없는 그런 공간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리학과 수학이 다르다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고요. 물리세계에서는 어느 것, 즉 각 개체와 행성들은 물론 법칙과 상수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다만 보다 근본적이고 더욱 보편적인 법칙과 상수일수록 변하는 속도가 매우 느릴 뿐이다. 물리세계가 이처럼 항상 변하는 것은 그것이 원천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1차적인 존재가 아닌 2차적이며 임시적인 존재이며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서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세계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서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조건적이고 계속하여 변한다. 그런 철학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법칙이나 상수값도 그에 대한 전제가 되는 조건이 변함에 따라 또는 다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연 법칙은 이치로서 신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로 읽는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 세계가 어떻게 이치의 세계로 연결되는가. 다시 말하면 본 바탕은 그 이치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가 발생함으로써 그의 이치가 일부 배어들음으로써 어떻게 자연 법칙으로서 나타나는가, 자연 법칙을 만드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주 포인트가 되고요. 자연 법칙은 물리세계의 변화나 운동에 대한 규칙이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물리세계에 있어서 같은 조건이면 언제나 결과로서 같은 현상과 운동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인과적 법칙이 자연 법칙이요 물리 법칙이다. 이것도 다시 자연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물리세계의 변하는 것에 대한 법칙이지만 그 속에는 변하지 않는 이치가 들어있다. 즉 자연 법칙은 계속해서 변하는 물리세계를 수학이라는 전혀 변하지 않는 이치의 세계로 연결하는, 다시 말해 물리세계를 신의 세계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리법칙의 식들은 물리적 특성대로 양들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만유인력 법칙을 예를 들면은 힘이 거리와 그 질량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식이죠. 따라서 힘과 거리와 질량, 이것들은 모두 물리적 특성들에 대한 변수들입니다. 즉 물리법칙은 물리적 특성을 갖는 그러한 변수들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 나눗셈 등 수학의 식들은 단지 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어떠한 물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그러한 식입니다. 그 수들은 물질을 매개로 해서 실현이 될 때 물리적 존재와 변화에 있어서 물리적 변수에 대한 특정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만유인력 법칙을 예로 해서요. 거리가 2배가 되면 힘은 4분의 1로 되고요. 3배로 되면 9분의 1, 4배로 되면 16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리적 변수인 거리는 2배, 3배, 4배로 변합니다. 그러나 덧셈과 곱셈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2 더하기 3은 항상 5가 되고요. 2 곱하기 2는 항상 4가 되고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곱셈의 경우가 실현되었다. 저 곱셈의 경우가 실현되었다 하면서 실현되는 이치의 경우가 바뀔 뿐이지 이치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혼동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거리가 변한다는 것은 거리에 해당되는 그 이치의 경우가 이 경우에서 저 경우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변하는 것이지 이치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세계의 존재나 변화는 항상 이치의 경우들을, 특별한 경우들을 실현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변하는 것에 대한 물리 법칙에는 변하지 않는 수학적 식이 내포되어지게 됩니다. 즉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곧 물리적 존재가 공간에 배치되면 수학적 좌표계에 의한 이치의 세계가 바탕이 되어서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바뀌는 것이지 이치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논리적 토론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서 변하지 않는 이치에서 과거에 대한 추적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연법칙은 물질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어떠한 자연법칙도 특정한 물리적 조건을 전제로 해서 성립된다. 그래서 물리적 실현의 모든 경우는 그것이 한 우주 존재와 변화에 대한 것이든 인간과 같은 어느 진영체에 의한 인위적인 실현이든 무한 가능성 중 특별한 한 경우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깊은 철학에 해당되고요. 물리세계와 이치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또는 이치의 세계를 신의 세계로 보는 제 입장에서는 물리세계와 신의 세계를 잇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즉 임시로 존재하면서 계속 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법칙 속에는 물리세계가 없어도 존재했던 이치가 일부 배어들면서 나중에 과거에 대한 추적이나 또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 되고요. 모든 물리세계의 존재나 변화 또는 인간의 삶, 인간의 활동 모든 것이 물질을 매개로 해서 이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물리적 존재와 변화를 하면 물질을 통해서 이치의 특별한 경우를 실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 존재나 변화도 우리 주위 환경의 계속되는 변화도 또한 인간의 삶의 변화도 모두 물질을 통한 이치의 새로운 실현들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실현이 얼마나 연속적이고 또 인간에게 이롭고 또 쓸모가 있는지 그러한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이치가 여러 물리적 경우로 실현되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여보면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하면 5가 되는 그 이치는 물리적으로 다양한 경우로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젓가락, 수 2개에다 3개를 더하면 5개가 된다든가 돌, 나무, 사람의 수 등 각 물체 개체들의 수나 돈이나 어떤 거리나 시간이나 또는 어느 면적이나 부피, 양이나 이런 수많은 경우로 하나 이치가 실현이 됩니다. 그러한 실현이 이치의 이 경우가 실현됐다, 저 경우가 실현됐다 하면서 계속 물리세계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를 물리학과 수학의 학문 관점에서 보면 수학은 어떠한 물리적 여건의 전제가 없어도 성립되는 무한 가능성의 이치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임에 비추어 물리학은 특수한 물리적 조건을 전제로 두고 물질에 의하여 수학의 특별한 경우가 실현되는 경우를 다루는 학문이라 말할 수 있다. 수학과 물리학의 다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만 물리학은 물질을 이용한 수학의 특별한 경우 실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수학과 물리학은 별도로 연구가 될 수 있고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서로 관련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물리세계를 다루는 물리학은 영과 무한, 무한대 또는 무한소, 무한을 다룰 수 없지만 수학은 결코 그러한 학문이 아니며 즉 수학은 영과 무한을 다룰 수 있다는 뜻이 되죠. 물리 법칙들은 수많은 수학적 표현 중에서 어느 특정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물리학은 물리적 존재가 전혀 없거나 무한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합니다.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법칙이 수많은 가능한 수학적 표현 중에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물리세계가 수많은 가능한 수학적 표현 중에서 특별히 실현되는 하나의 경우가 되는 이유이며 동시에 물리학을 위해서는 수학을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 우주 내에서 물리 법칙들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고
물리상수들이 하나의 값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열려 교류하기 때문이며 전체적으로 그러한 식과 상수로 주어지도록 물리적 여건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물리법칙은 물리 공간의 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조건들이 엄밀할수록 상수값은 정밀해진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리법칙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고 물리상수가 하나의 값을 갖는 이유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물리법칙으로서 운동과 변화에 대한 물리적 속성이나 그에 대한 양들 사이에 관계를 짓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나 요소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정형화되어 나타나는 물리법칙이 해당하는 운동과 변화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로 정해진다. 그런 뜻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물리세계의 원천적인 그런 불완전성에 의하여 플랑크 크기보다 작은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이하의 오류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된다. 이것도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또한 중력에 의한 공간의 굴곡을 고려하는 경우에 공간은 3차원을 다루는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4차원을 다루는 민코프스키 기하학으로 대체되어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고려사항을 넣어서 물리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학으로 표현되는 법칙이 달라지고 또한 해석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은 2.4장 자연법칙, 물리적 존재와 변화에 대한 인과율에는 불변의 이치가 들어있다는 그런 타이틀로서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인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자연법칙 또는 물리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법칙이 어떻게 그 내부에 변하지 않는 이치를 포함하면서 물리세계와 이치의 세계 또는 신의 세계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2장 물리세계를 마치는 그러한 2.5장으로서 물리세계는 물질을 매개로 하여 이치의 일부를 실현한 것이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 법칙 속에 변하지 않으면서 원천부터 존재하는 이치가 숨어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모든 물리적 존재와 변화, 그리고 인간의 창조 활동과 일상생활은 어떻게 물질을 이용하며 이치가 실현되는 특수한 경우들에 해당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물리세계에 숨어있는 물리법칙과 그 속에 숨어있는 변하지 않는 이치를 통해서 신의 존재는 물론 신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느끼는지, 왜 인간이 느끼는 신은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신이란 용어를 씀으로써 많은 분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치의 세계를 신의 세계라고 보고요. 물리세계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치의 세계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못 알아온 신을 바로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의 세계를 이치의 세계로 말하면서 계속 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 책의 2.4장 자연법칙, 그 속에 어떻게 불변의 이치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